서슬퍼런 도끼가 로마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3년 12월, 로마 공화정의 심장부였던 포rum 광장의 연단 로스트라에는 믿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생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고 독재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로마 최고 지성의 상징,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잘린 머리와 두 손이 날카로운 대못에 박힌 채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삼엄한 침묵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연단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키케로의 평생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의 아내 풀비아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잔혹한 승리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풀비아는 군중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키케로의 핏기 없는 머리칼을 움켜쥐고 그의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금머리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미놈이 그 잘난 주둥이로 내 남편과 가문을 모욕하더니 꼴 좋구나" 라며 키케로의 잘린 혀를 금머리핀으로 사정없이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찌를 때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검붉은 핏방울이 연단 아래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과거 법정과 원로원을 압도하며 로마의 자유를 외치던 그 천재적인 혀가 권력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유린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처형이 집행되기 불과 1년 전, 이 늙은 정객이 홀로 차가운 등불 아래서 피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간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 된 노년에 관하여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비참한 정치적 몰락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나이듦의 품격을 이야기해야만 했을까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위대한 실천이 됩니다. 이제 로마의 가장 뜨거웠던 그 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로마의 정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이자 가문과 혈통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지배하는 냉혹한 계급사회였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높은 의자들은 오직 유서 깊은 명문 귀족 페트리키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초상화를 집안에 모셔두고 가문의 후광을 자랑하며 권력을 대물림했습니다. 이 견고한 귀족 정치의 성벽 앞에 로마 중심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방도시 아르피눔 출신의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부유한 기사계급이었으나 로마 중앙정계에는 그 어떤 줄도 후광도 없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자들을 새로운 인간, 즉 신인이라 부르며 은근히 멸시하고 퍼세를 부렸습니다. 원로원의 귀족들은 키케로가 지나갈 때마다 귀에서 시골뜨기 냄새가 난다며 수덕거렸고 그의 출신 성분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이 가혹한 처세의 규칙 속에서 칼을 쥔 군인도 아닌 지방 출신의 청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과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키케로는 로마 최고의 정치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언어학을 극한으로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그리스의 철학서와 수사학 교재를 통째로 외웠고 법정의 방청석에 앉아 당대 최고 웅변가들의 손짓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분석했습니다. 가문이 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내 능력이 가문을 증명하게 만들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철저한 강박을 부여하며 로마 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세상에 증명된 것은 당대 최고의 독재자 술라의 도끼가
로마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로스키우스라는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독재자 술라의 총애를 받던 해방노예 크리소고누스가 청년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막대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짜맞춘 추악한 음모였습니다. 로마의 네로라 하는 명문가 변호사들은 독재자 술라의 눈치만 보며 몸을 사렸습니다. 자칫 사건을 맡았다가 독재자의 눈밖에 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침묵을 지키던 그 순간 20대의 무명정객 키케로가 당당히 법정의 변호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판관 여러분,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는 것은 한 명의 무고한 청년이 아닙니다. 로마의 정의와 법치 자체가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 죄를 자식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추악한 범죄를 묵인한다면 우리 로마는 공화국이 아니라 도적대의 소굴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는 독재자 술라를 직접 겨냥하는 대신 그 밑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크리소고누스의 탐욕을 정교한 논리로 난도질했습니다. 그의 웅변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음모의 핵심을 찔렀고 법정을 가득 채운 청중들은 그의 완벽한 문장력에 숨을 죽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청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키케로는 단 하룻밤 만에 로마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승리 뒤에는 잔인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재자의 측근을 고발한 대가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키케로는 황급히 로마를 떠나 그리스로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게다가 젊은 시절 법정에서 과도하게 고함을 지르며 발성한 탓에 그의 목과 위장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 그는 그리스 로도스 섬의 수사학자 몰론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정적들을 압도할 수 없다면 저는 로마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몰론은 키케로의 거친 발성을 교정하며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발성법을 전수했습니다. 키케로는 지독한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며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절제를 고수했습니다. 몇 년 후 로마로 돌아온 키케로는 한층 더 정교해진 언변과 무서운 통찰력으로 로마의 고위관직을 하나씩 차례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칠리아의 악덕 총독 베레스를 탄핵하는 재판에서는 로마 최고의 귀족 변호사였던 호르텐시우스를 말 그대로 말로써 밟아버리며 명실상부한 로마 최고의 웅변가로 등극했습니다. 뿌신 가문도 없고 군사적 업적도 없는 시골뜨기가 오직 말이라는 무기 하나로 로마 귀족들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집정관이라는 최고의 권자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겉보기에 위대한 영웅의 탄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이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투쟁을 다르게 회상합니다. 청년의 힘과 언변은 화려하지만 결국 타인을 공격하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감박증적인 허영심은 수많은 적을 만들고 있었고 그가 뱉어낸 천재적인 독설들은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정치는 거대한 용암이 끓어오르는 화산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겉돌던 시골 출신의 키케로는 마침내 오직 자신의 지성과 언변만으로 로마 최고의 관직인 집정관, 콘술의 자리에 오르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가문의 후광 없이 맨손으로 권력의 정점에 선 최초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집정관 임기 말년은 로마 공화정 역사상
가장 가혹한 처세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모의 중심에는 파트리키, 명문 귀족 출신이면서도 거듭된 낙선으로 권력에 굶주려 있던 처절한 야심가 루키우스 세르기우스 카틸리나가 있었습니다. 카틸리나는 도박과 사치로 막대한 빚을 진 로마의 타락한 귀족들과 사회에 불만을 품은 하층민들을 규합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부채를 탕감하겠다. 원로원을 불태우고 무능한 집정관들의 목을 베어 새로운 질서를 세우자. 그는 은밀히 군대를 모으고 로마 시내 곳곳에 불을 지를 방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이 음모가 성공한다면 500년을 이어온 로마 공화정은 그 자리에서 피비린내 나는 독재와 폭력의 나락으로 추락할 판이었습니다. 정보원들을 통해 이 소름 돋는 전말을 파악한 키케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군사적 기반이 없는 그로서는 오직 원로원 의원들과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국가적 재앙을 막아야 했습니다. 기원전 63년 11월 8일, 키케로는 로마의 수호신 주피터 신전에 원로원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뻔뻔하게 걸어들어와 앉아있는 음모자 카틸리나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신전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키케로는 제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에서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핵 연설이 사자후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카틸리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가? 자네의 그 미친 광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조롱할 작정인가? 밤마다 사방에 경비병이 배치되고 로마 시내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 원로원의 의원들이 자네의 음모를 모두 알아차렸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의 발성은 주피터 신전의 높은 대리석 기둥을 울리며 의원들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키케로는 카틀리나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 방화와 암살을 모의했는지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완벽한 정보력과 압도적인 문장력 앞에 호기롭던 카틸리나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카틸리나의 주변에서 썰물처럼 물러나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눈총을 견디지 못한 카틸리나는 그날 밤 비명을 지르며 로마를 탈출해 자신이 모아둔 반란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내에 남아있던 카틸리나의 핵심 동조자들과 주모자 5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속에서 반란군과 내통한 친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확보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반역의 증거였습니다. 키케로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원로원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젊은 정객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법이 있으니 종신형에 처하자며 신중놈을 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을 지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명감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키케로는 가혹한 처세의 규칙을 선택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 한 순간 그들은 이미 로마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적들입니다. 적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결국 원로원은 키케로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날 밤 키케로는 마메르티누스 지하 감옥으로 직접 내려가 국가 전복을 꾀한 5명의 주모자를 재판도 없이 가처 없이 교살령에 처했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키케로는 광장에 모여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수많은 로마 시민들을 향해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이미 죽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의 냉혹한 완료형 단어였습니다.
순간 광장은 거대한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의원들과 시민들은 키케로를 향해 조국의 아버지, 즉 국부라는 최고의 영예로운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오직 말과 지성만으로 무장한 시골 출신의 아웃사이더가 로마 공화정을 구원하고 권력과 명예의 가장 찬란한 정점에 우뚝 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승리의 웅장한 환호성 뒤에는 평생 그를 괴롭힐 잔인한 부메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사형에 처했다는 법적 결함은 정적들에게 가장 훌륭한 사냥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키케로는 이 찬란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얻은 명예와 승리의 기쁨은 청년기의 뜨거운 불꽃과 같아서 순식간에 타오르지만 그 불꽃이 남긴 재는 노년의 삶을 얼마나 무겁고 비참하게 짓누르는지를 말입니다. 북구의 왕관은 찬란했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사방에는 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틸리나의 음모를 진압하고 로마를 구원한 키케로는 자신이 영원한 공화국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정치는 인간의 탐욕과 시기심이 쉴 새 없이 소용돌이치는 네모칸 바닥이었습니다. 키케로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찬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지독한 과시욕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시인들과 역사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집정관 시절 로마를 구한 위대한 업적을 서사시로 써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거절당하자 스스로 자신을 찬양하는 서툴고 오만한 시를 직접 지어 로마 광장에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원로원의 오랜 명문 귀족들은 이 시골 출신 정객의 가벼운 행동을 보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혐오감을 키워갔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사석에서 키케로 놈의 자기 자랑 때문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다 라며 비아냥댔고 그의 정치적 무게감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키케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정적이 부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 명문 중의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마 최고의 남봉꾼이자 선동가였습니다. 클로디우스는 여장을 하고 여신 보나데아의 비밀 종교 축제에 밀입국했다가 들통나 신성 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키케로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 클로디우스의 거짓 알리바이를 철저한 논리로 박살내며 그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겼습니다. 뇌물을 써서 겨우 무죄로 풀려난 클로디우스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 가문과 명예에 먹칠을 한 그 시골뜨기 놈의 목을 반드시 친다. 클로디우스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귀족 신분까지 포기하고 평민 가문으로 입양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평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막강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직인 호민관에 출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불황자들과 폭력 조직을 돈으로 매수해 광장을 장악했고 키케로를 파면시키기 위한 가장 가혹한 처세 규칙을 발동했습니다. 기원전 58년 호민관에 당선된 클로디우스는 원로원에 소름 끼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을 사형에 처한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로마에서 추방한다. 이 법안은 이름만 명시되지 않았을 뿐 오직 단 한 사람, 과거 카틸리나의 동조자 5명을 재판 없이 감옥에서 처형했던 키케로를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순간 키케로는 온몸에 오한이 돋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조국의 아버지라 부르며 환호하던 로마 시민들은 이제 클로디우스가 부린 자극적인 선동과 돈에 현혹되어
키케로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대중의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키케로는 살아남기 위해 비참하게 발버둥쳤습니다. 그는 품격을 내려놓고 상복을 입은 채 로마 광장을 돌아다니며 의원들과 시민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믿었던 공화정의 시스템은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당대 로마의 실력자였던 폼페이우스는 키케로의 구원 요청을 냉정하게 외면하며 문을 걸어잠갔고, 카이사르 역시 은근히 그의 추락을 방치했습니다. 권력의 아웃사이더가 마주한 현실은 이토록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의 밤, 키케로는 정적들의 칼날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로마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로마의 성문을 나서는 노 정객의 등 뒤로 그가 오직 말 하나로 쌓아 올렸던 영광의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고백했듯 청년기에 저지른 과단성 있는 결단과 권력의 칼춤은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를 때 가장 치명적인 독약으로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국가를 구했다는 독선과 재판 없는 사형이라는 절차적 불법은 결국 그를 로마에서 가장 비참하게 쫓겨난 도망자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파수꾼을 자처하던 키케로의 인생은 이제 깊은 우울과 자살 충동이 지배하는 거대한 심연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키케로가 비참하게 로마를 떠난 바로 그날 밤, 그의 숙적 클로디우스와 매수된 폭력 조직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혹한 처세의 규칙을 발동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로마 최고의 부촌이자 권력의 핵심들이 모여 살던 팔라티누스 언덕, 바로 키케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저택이었습니다. 이 저택은 키케로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키케로가 로마의 심장도에 깃발을 꽂았다는 성취의 상징이자 빚을 져가면서까지 가문과 지위를 과시하려 했던 지독한 허영심의 결정체였습니다. 클로디우스의 무리들은 저택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키케로가 평생을 바쳐 광적으로 수집했던 그리스의 고가 가구들과 예술품들을 사정없이 부수고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저택에 불을 질렀고 불길은 팔라티누스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클로디우스는 키케로가 다시는 로마로 돌아와 이 땅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법적인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저택이 불탄 그 자리에 로마의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고 그 땅을 신에게 바쳐진 성역으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정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정통정치 느와르의 진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탈리아 반도를 떠나 타향으로 향하던 키케로는 망명지에서 자신의 저택이 잿더미가 되었고 전 재산이 몰수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순간 그는 이성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이처럼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사방을 호위하던 노예들조차 고개를 돌려 외면할 정도로 조국의 아버지라 불리던 자의 최후는 처참하고 무력했습니다. 내가 로마를 위해 그토록 헌신했거늘 대중의 변덕과 정적들의 잔혹함이 나를 이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구나. 망명지에서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키케로는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매일같이 자살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이자 노예였던 티로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정치가로서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자신의 모든 나약함과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 테렌티아마저 경제적 위기가 오자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기 바빴기에 그가 기댈 곳은 오직 충성스러운 노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기원전 57년 폼페이우스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키케로는 극적으로 추방령에서 사면되어 1년 6개월 만에 로마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문에 들어설 때 수많은 시민이 다시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웅의 귀환이었지만 키케로의 내면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소송을 제기해 불타버린 저택 부지를 돌려받고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광장을 걸을 때마다 자신에게 환호하다가도 순식간에 돌을 던지던 대중의 변덕스러운 눈빛을 보며 뼈저린 배신감과 소름 돋는 냉소주의를 느꼈습니다. 이후 키케로는 현실 정치에서 목소리를 잃은 채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해야 하는 굴욕적인 처세에 직면했습니다. 말이라는 무기로 천하를 호령하던 천재 운병가가 생존을 위해 정적들과 타협하고 변명해야 하는 철학적 기회주의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훗날 그는 이 비참했던 추방과 복귀의 기억을 세포 하나하나에 새긴 채 문장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동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대중의 환호가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에 불과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자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러나 키케로가 마주해야 할 가혹한 처세의 규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두 거인,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거대한 내전이 이 노정객의 영혼을 또다시 잔인한 시험대 위에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노을이 짙어지던 기원전 49년, 이탈리아 반도는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때 로마를 산분했던 삼두정치의 동맹이 깨지고 당대 최고의 군사 천재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근기였던 루비콘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에 맞서 로마의 전통과 원로원의 권위를 대변하는 명장 폼페이우스가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공화정의 존망을 건 두 거인의 전면전, 이른바 대매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예순을 바라보던 노정객 키케로는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처세의 시험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두 사람 모두 키케로라는 로마 최고 지성의 상징성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루비콘강을 건너 거침없이 진격하던 카이사르는 키케로에게 정중하면서도 묵직한 압박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키케로, 자네의 지성과 명망은 로마의 자산이네. 내 곁에 서서 이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로마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게. 카이사르의 제안은 달콤했고 그의 군대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만약 카이사르의 손을 잠근다면 과거 추방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로마의 중심에서 안전과 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폼페이우스 진영은 전통적인 공화정의 가치를 수호하고 있었지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키케로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탈리아 전역에 흩어진 자신의 별장들을 전전하며 지독한 우울증과 우유부단함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위대한 문장들을 떠올리며 어느 쪽이 진정으로 공화국에 이로울지 끊임없이 저울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파도 앞에서 그의 철학은 무력하게 흔들렸습니다. 카이사르에게 가면 독재자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쓸 것이 두려웠고 폼페이우스에게 가면 패배자의 편에 서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유부단함은 양쪽 진영 모두에게 기회주의자, 신뢰할 수 없는 냉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개월의 고심 끝에 키케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쾌락을 버리고 공화국의 법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기원전 49년 6월, 그는 카이사르의 감시망을 뚫고 비밀리의 바다를 건너 그리스에 있는 폼페이우스의 군사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의 진영에 도착한 키케로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공화정을 지켜야 한다던 원로원의 귀족들은 전쟁의 승리보다 승리한 이후에 카이사르파의 재산과 관직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 하는 탐욕스러운 논쟁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폼페이우스의 군사적 무능함과 진영 내부의 분열은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키케로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공화정의 실체가 고작 이토록 타락하고 썩어빠진 귀족들의 이권 집단이었단 말인가. 그는 진영 내부에서도 특유의 날카로운 독설과 풍자로 동료 정객들의 심기를 긁어놓았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우리 진영으로 오신 키케로 의원, 자네의 칼은 어디에 있나? 라고 은근히 그의 군사적 무능을 조롱하자 키케로는 냉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칼은 이곳에 있습니다만 당신이 그것을 쓸 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웃음 뒤에 적을 만드는 그의 나쁜 버릇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선택이 공화국의 파멸을 막지 못할 것임을,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로마의 자유는 종말을 고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8년 8월, 그리스 파르살루스의 거대한 평원에서 로마 공화정의 운명을 가른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완벽한 대승이었습니다. 고마정파의 총사령관이었던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비참하게 암살당했고, 원로원의 핵심 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패배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폼페이우스 진영의 무능함에 환멸을 느끼고 전투 직전 전열에서 이탈했던 키케로는 이탈리아 남부의 항구 도시 브린디시로 돌아와 발이 묶였습니다. 그의 처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승리자가 된 카이사르의 군대가 이탈리아로 복귀하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키케로는 무려 1년 가깝게 브린디시의 차가운 빌라에 갇혀 공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반역자의 수괴로 지목되어 당장 내일이라도 목이 잘릴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문이 통째로 몰락할 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이 노 정객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지독한 건강 역류증과 우울증이 다시 도졌고, 거리를 지나는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 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47년 가을, 카이사르가 이탈리아 땅에 상륙했습니다. 키케로는 가차없는 처세의 규칙 앞에 무릎을 꿇고 승자를 맞이하기 위해 길가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카이사르가 탄 가마와 그의 정예 군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과거 로마를 구했던 국부이자 최고 지성이었던 늙은 키케로는 이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 카이사르의 가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카이사르는 가마에서 내려와 키케로를 따뜻하게 깨어났습니다. 키케로, 고생이 많았네. 자네의 재능을 내 어찌 잊겠는가. 로마로 돌아가 예전처럼 편히 지내시게. 카이사르는 대인배의 풍물을 과시하며 키케로를 전면적으로 사면해 주었습니다. 목숨은 건졌고 몰수당할 뻔한 막대한 재산도 지켜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재자의 위대한 관용이었지만 지식인 키케로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자 극심한 굴욕감이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키케로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 침묵뿐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올라 원로원을 무력화하고 공화정의 법과 제도를 난도질하는 동안 키케로는 원로원 의석 한 구석에 앉아
그저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빼앗긴 운병가는 더 이상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수시로 키케로를 자신의 만찬에 초대해 극진히 대접하며 그의 지성을 칭송했습니다. 키케로는 독재자의 식탁에서 유쾌하게 농담을 던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공화정을 파괴한 그를 증오하는 극단적인 정신적 분열을 겪었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보덕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내 목숨이 고작 공화국을 무너뜨린 독재자의 자비에 연명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처사인가. 그는 더 이상 로마 광장의 연단에 서서 사자후를 토할 수 없었습니다. 정적들은 뒤에서 그를 독재자의 애완견, 권력에 굴복한 기회주의자라며 비웃었고, 키케로는 스스로의 우유부단함과 무기력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서서히 정계의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키케로가 마주해야 할 비극의 수레바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케로의 삶은 이제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조차 피비린내 나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6년, 예순을 바라보던 노 정객은 30년을 함께 살며 자식을 낳고 가문을 지켜온 아내 테렌티아와 가차없는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격 차이처럼 보였으나 그 내면에는 돈과 생존을 둘러싼 냉혹하고 추악한 심리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키케로가 추방당하고 내전을 겪으며 경제적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아내 테렌티아는 남편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노예들과 결탁해 남편의 재산을 은밀히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내전에서 패해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브린디시 시절,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의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가장 아끼던 딸 툴리아의 혼인 지참금마저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비정함을 보였습니다. 가혹한 처세의 규칙 앞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깊은 배신감은 노 정객의 영혼을 송두리째 찢어놓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마저 내 등을 찌르는구나.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키케로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처 테렌티아에게 돌려주어야 할 막대한 지참금 때문에 가문이 통째로 파산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탈리아 전역에 호화 별장들을 유지하던 그의 지독한 부동산 집착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돈이 급해진 늙은 사자는 로마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최악의 무리수를 던지게 됩니다. 자신의 피후견인이자 수양딸 뻘이었던 10대의 부유한 귀족 소녀 푸블릴리아와의 전격적인 재혼이었습니다. 30살이 넘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이 기괴한 결합에 로마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로원의 정적들과 대중들은 키케로가 노년에 망령이 나도 단당히 났다, 돈에 눈이 멀어 어린 소녀를 탐한다며 침을 뱉고 비아냥댔습니다. 평생 로마 최고, 지성의 품격을 자랑하던 키케로의 명예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적 고립과 재정적 위기를 가리기 위해 선택한 이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불과 몇 달 만에 소름 돋는 잔혹극으로 돌변했습니다. 30살이나 어린 새아내 푸블릴리아는 노정객의 품격을 채워주지 못했고 오직 그의 남은 재산과 명성에만 집착했습니다.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키케로는 돈과 욕망을 쫓아 무리하게 감행한 결혼이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45년 2월, 늙어가던 키케로에게 마침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인생 최악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그의 지성과 영혼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던 유일한 동반자이자 딸인 툴리아가 산후조리 부작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비보는 62의 노정객이 버텨내던 마지막 정신적 버팀목을 단숨에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툴리아는 키케로에게 평범한 딸 그 이산이었습니다. 아들 마르쿠스가 학업에는 전혀 취미가 없이 술과 방탕한 생활에만 빠져 아버지를 속썩일 때 오직 딸 툴리아만이 아버지의 위대한 문장을 읽고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그의 고독한 내면을 채워주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죽음 앞에서 평생 로마를 뒤흔들던 그 천재적인 지성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참척의 고통 속에서 키케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에 미쳐버린 밀그나비가 방에 틀어박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새 아내 푸블릴리아의 얼굴에는 은근한 미소와 승리감이 감돌았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던 의붓딸 툴리아를 평소 눈엣가시로 여겼던 새 아내가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 소름돋는 눈빛을 포착한 순간 키케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노정객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네 놈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내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버릴 것이다. 키케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블릴리아를 가차없이 쫓아내며 두 번째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또다시 추악한 이혼 스캔들을 일으킨 그를 향해 차가운 조롱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돈도, 명예도, 젊은 아내도, 그리고 목숨보다 사랑했던 딸마저 모두 사라진 시골 구석의 어두운 별장에서 늙은 정객은 이제 생애 가장 거대하고 잔인한 슬픔의 늪 속으로 무력하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친구 아티쿠스의 집으로 도망집을 찾아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자식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비라는 죄책감에 휩싸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신들이 있다면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 했던 나에게 어찌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린단 말인가. 이후 키케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안가의 외딴 시골 별장인 아스투라로 은둔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별장 주변의 어둡고 울창한 숲을 혼자 걸으며 허공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 주저앉아 흙을 쥐어뜯으며 통곡했고 밤이 되면 딸의 무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시 그가 심취해 있던 스토아 철학의 그 어떤 위대한 가르침도 인간은 운명 앞에서 의연해야 한다는 그 고상한 부동심의 문장들도 자식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늙은 아비의 찢어진 가슴을 조금도 메우지 못했습니다. 지성과 감정의 거대한 괴리 속에서 그는 매일 밤 정신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정적들과 동료 정객들은 그를 향해 또다시 차가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측근이었던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는 편지를 보내 세상에 수많은 제국과 도시가 무너지는 마당에 고작 딸 한 명 죽었다고 이토록 품격 없이 통곡하느냐며 지식인답게 슬픔을 절제하라고 훈수했습니다. 심지어 정족들은 공화국의 수호자라는 자가 고작 개인의 슬픔에 빠져 정치를 외면한다며 냉소적인 처세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심리전이 지배하는 로마에서 늙고 힘없는 정객의 슬픔은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대로 어둠 속으로 침몰하는 대신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도 찬란한 처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딸을 잃은 고통과 노년의 비참함을 망각하기 위해 미친 듯이 책상 앞에 앉아 촛농과 눈물을 섞어가며 저술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육체와 영혼이 이 슬픔에 녹아 없어지기 전에 문장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무덤을 파야겠다. 기원전 44년의 차가운 초봄, 이탈리아 전역에 불어오는 사풍보다 더 시린 서리가 62 노정객의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실각, 가문의 파산, 그리고 영혼의 전부였던 딸 툴리아의 비극적 죽음까지 마주한 키케로는 홀로 외딴 시골 별장의 차가운 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노환과 슬픔으로 인해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먹을 가라 문장을 적어 내려갈 때마다 촛불 주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피눈물의 밤 속에서 인류 역사상 나이듦의 품격을 가장 위대하게 예찬한 불후의 고장, 노년에 관하여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웅장한 지혜의 탄생 뒤에 숨겨진 서글픈 인간적 모순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결코 삶의 모든 과업을 평화롭게 마무리한 노학자의 한가로운 에세이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초연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 구석에서 서서히 잊히고 죽어가는 늙은 시체에 불과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키케로는 이 책을 집필하며 철저하게 현실에 자신을 감추는 기만적인 처세의 규칙을 발동했습니다. 그는 책의 화자로 자신이 아닌 무려 한 세기 전 로마의 전설적인 정치가이자 84세까지 정정하게 원로원을 호통쳤던 완고한 거물 데카토를 내세웠습니다. 책 속의 카토는 나이가 드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며 육체의 쇠퇴는 정신의 완성으로 가는 축복이라며 당당하게 사자우를 토합니다. 현실의 키케로는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매일 밤 통곡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면서도 글 속의 카토라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처절한 자기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늙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맺는 찬란한 시기이다. 말 한마디로 천하를 호령하던 천재 웅변가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권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방구석에서 글이만 써야 하는 가혹한 처지. 그 지독한 괴리와 모순 속에서 키케로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인간 키케로의 이 가혹한 도피와 나약함이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거룩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방구석의 늙은 사자가 등불 아래서 벼려낸 이 날카로운 언어의 칼날은 머지않아 폭풍처럼 휘몰아칠 로마의 거대한 전국 변화 속에서 독재자들의 심장을 찌를 마지막 무기로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책을 끝마친 노 정객에게 공화국의 부활이라는 마지막 불꽃이 허락될 수 있을까요? 키케로가 벼려낸 노년에 관하여의 첫 번째 칼날은 나이가 들면 사회적인 은퇴를 해야 하고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세상의 오랜 편견을 정면으로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젊고 미숙한 선원들은 돛을 올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거친 노를 저으며 온몸의 근육을 쓰느라 땀을 흘린다. 하지만 보아라. 그 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묵묵히 키를 잡고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지휘관이다. 키케로는 노년이 격렬한 육체 노동이나 전장에서 칼을 휘두르는 일, 즉 청년의 영역에서는 물러날지언정
국가와 조직의 거대한 대세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키자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육체적 활동의 단절은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으로의 위대한 진화라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던 현인들이 모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원로원을 뜻하는 라틴어 세나투스의 어원이 다름 아닌 노인을 뜻하는 센렉스에서 나왔음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로마 광장의 연단에 서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던 그 찬란했던 무대를 빼앗긴 채 시골 별장 구석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자신의 처지를 향해 던지는 슬픈 위로였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이 방구석에 갇혀있지만 내 지성과 통찰은 여전히 로마라는 거대한 배에 키를 쥐고 있다. 그는 책 속의 당당한 카토의 입을 빌려 자신을 무시하고 독재자의 발밑에 굴복한 젊은 정객들을 향해 속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에서 강제로 내려온 정치가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 위대한 처세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은퇴와 노화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진짜 품격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격동하는 세파 속에서 중심을 잡는 영혼의 무게에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노년의 관하여를 통해 키케로가 던진 두 번째 반박은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여 인간이 추해진다는 근원적인 공포를 향해 있었습니다. 늙어가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퇴화의 법칙 앞에서 노 정객은 스토아적 절제와 처세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책 속의 카토는 청년의 무모한 완력과 노년의 완성된 지성을 대비시키며 원로원을 향해 당당하게 고했습니다. 황소가 아니라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듯 청년의 힘이 없다고 탄식할 이유도 없다. 힘이란 있을 때 쓰면 되는 것이고 노년에게는 그에 걸맞은 정신의 힘이 존재한다. 보아라. 저 전설적인 시인 소포클레스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리스극을 집필했고 철학자 이소크라테스는 94세의 나이에 자신의 가장 위대한 저작을 완성했다. 육체의 쇠퇴는 결코 지성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키케로는 육체의 시듬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지성의 감퇴는 개인이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느냐에 달린 처세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서하고 끊임없이 사색하며 과거의 기억을 훈련한다면 지적 능력은 결코 썩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책 속의 카토는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그리스어를 새로 배우며 지적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육체의 약화는 오히려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드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찬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지혜의 문장을 받아 적던 현실의 키케로는 지독한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며 자신의 부서져가는 신체에 집착하던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시절 법정에서 과도하게 목청을 높인 탓에 평생 고질적인 위장병 그리고 인후염을 달고 살았던 그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유일한 권력 기반인 목소리를 잃을까봐 극단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 티로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오늘은 위가 너무 아파 문장을 쓸 수가 없다. 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며 약하디약한 속내를 매일같이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무기인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며 발버둥치던 늙은 정객. 즉, 이 두 번째 변명은
생물학적으로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빚어낸 처절한 자기 최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내 육체는 시들어가고 목소리는 갈라질지언정 내 머릿속에 담긴 공화정의 가치와 문장의 예리한 만큼은 그 어떤 젊은 정객도 따라올 수 없다. 이 소름 돋는 모순과 절박함이 담긴 문장들은 나이듦의 장벽 앞에선 현대의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쇠퇴하는 육체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세월이 선물한 지성의 깊이로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가혹하면서도 위대한 처세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육체와의 처절한 사투 속에서 키케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변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이 되면 청년 시절의 뜨거운 육체적 쾌락을 즐길 수 없다는 세상의 원망과 한탄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식욕이나 성욕 같은 충동적인 욕망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청년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말뛰던 욕망의 독재자에게서 벗어나 마침내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얻는 시기. 그리하여 사색과 독서, 그리고 영혼을 나누는 친구들과 고상한 대화를 나누는 축복의 계절이 바로 노년이라는 통찰이었습니다. 30살 어린 아내와의 파국을 겪으며 욕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늙은 정객이 남긴 가장 역설적이고도 고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침내 키케로는 인간이 나이 들며 마주하는 가장 거대하고 잔인한 두려움, 즉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공포를 향해 마지막 변명을 던집니다. 딸 툴리아를 먼저 보내고 매일 밤 죽음의 심연을 들여다보았던 이 슬픈 아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결코 파멸로 보지 않았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지에서 떨어지듯 노년의 죽음이란 인생이라는 거칠고 험난한 항해를 무사히 마친 배가 마침내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항구로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위로였습니다. 몸은 시들고 현실은 처참할지언정 정신만큼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이 눈물겨운 다짐은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노 정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세월의 무자비함 앞에서도 기어코 지혜의 꽃을 피워낸 그의 문장들은 오늘날 나이 들어감의 장벽 앞에 선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들지 않는 삶의 처세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의 폼페이우스 회랑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모했습니다. 공화정의 부활을 부르짖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 수십 명의 암살자가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들어 종신 독재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단명한 절규와 함께 로마를 손에 쥐고 흔들던 불세출의 영웅은 23발의 칼자국을 온몸에 새긴 채 피비린내 진동하는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독재자의 붉은 피가 회랑을 적시던 그 순간 암살자들의 수장인 브루투스는 피 묻은 단검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키케로. 마침내 조국이 자유를 되찾았소. 당시 키케로는 암살 모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음모자들은 평소 우유부단하고 말만 앞서는 이 늙은 정객이 혹여나 비밀을 누설할까 두려워 그를 철저히 배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서르가 쓰러지는 순간 암살자들은 공화정을 지탱할 거대한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는 오직 조국의 아버지 키케로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키케로는 로마에서 날아온 전가를 받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정객의 가슴 속에서 한동안 꺼져 있던 뜨거운 사명감과 야망의 불꽃이 다시금 폭발하듯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가 죽었다. 마침내 법과 자유가, 우리 공화국이 다시 부활할 기회가 온 것이다. 키케로는 조금 전까지 방구석에서 읊조리던 노년의 초연함과 절제의 미덕을 미련 없이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가차없는 처세의 규칙을 발동하며 정계로의 전격적인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그의 눈앞에는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원로원과 독재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군대를 장악하려는 잔혹한 군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대치하는 서슬퍼런 정치 느와르의 한복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토니우스의 군사력 앞에 숨죽이며 눈치를 살필 때 예순을 넘긴 노정계 키케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기회주의적인 타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마주한 이 마지막 전쟁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중심에 다시 당당히 서서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에게는 사면령을 내리는 동시에 혼란에 빠진 로마 시민들을 선동하여 공화정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밀한 심리전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4년 가을, 로마 원로원의 대리석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사라진 권력의 진공 상태를 틈타 그의 오른팔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군사력을 앞세워 새로운 독재자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로원의 의원들은 안토니우스의 군화 소리 앞에 숨을 죽인 채 처절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한 비겁한 침묵을 선택할 때 62의 노정객 키케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지만 그의 입에는 평생을 갈고 닦은 언어라는 이름의 잔혹한 무기가 벼려져 있었습니다. 키케로는 안토니우스를 정면으로 겨냥해 로마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독한 탄핵 연설, 이른바 필리피카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화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던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아니라 로마의 법치를 사지로 몰고 가는 잔혹한 약탈자일 뿐입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국가 자금을 횡령했고 군대를 동원해 원로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자의 공포 앞에 굴복한다면 로마의 자유는 영원히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키케로의 목소리는 왕년의 천재적인 발성법을 총동원하여 원로원 지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의 도박벽, 사치,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잔인한 성정을 낱낱이 들추어내며 정적의 도덕성을 완전히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무려 14번에 걸쳐 필리피카 연설을 발표하며 로마 시민들과 의원들의 가슴 속에 장들어 있던 공화정에 대한 열망을 선동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 광장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며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내 반드시 저 늙은 시골뜨기 놈의 주둥이를 찢어발겨 죽여버리겠다. 안토니우스의 가슴 속에 깊은 증오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키케로는 자신이 이 연설을 발표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사형 집행장을 스스로 쓰는 행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혹한 처세의 규칙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순리이며 조국을 위한 마지막 헌신보다 더 거룩한 마무리는 없다. 는 책 속의 문장들이 이제 현실에 키케로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명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안토니우스를 견제하기 위해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고작 19살에 불과했던 젊은 야심가 옥타비아누스를 정계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키케로는 옥타비아누스를 조국을 구할 신동이라 찬양하며 원로원의 군권을 쥐어주었습니다. 늙은 지식인은 자신이 이 어린 청년을
마음대로 조종하며 공화정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소녀는 칭찬받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오만한 사석의 말실수를 남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키케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잔혹한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기원전 43년 11월 로마 공화정의 숨통을 끊어버릴 잔혹한 피해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키케로를 증오하던 안토니우스와 그가 칭찬하고 제거하려 했던 젊은 야심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두스가 손을 잡고 제2차 삼두 정치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적들의 목을 베기 위한 피해 살생부 프로스크립티오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도끼를 뿜으며 살생부의 맨 첫 줄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키케로가 조국을 구할 신동이라 믿고 후원했던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늙은 스승의 목숨을 안토니우스의 칼날 앞에 너무나 냉혹하게 내던졌습니다. 권력의 가장 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기원전 43년 12월 7일 도망자 신세가 된 63세 키케로는 포르미아의 별장 근처 울창한 숲속을 지나는 가마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로마를 탈출하려 했으나 압천후와 노쇠한 육체는 더 이상 도망칠 기력조차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숲의 침묵을 깨고 안토니우스가 보낸 추격대장 헤레니우스의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뒤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키케로를 호위하던 충성스러운 노예들이 칼을 뽑아들고 목숨을 걸고 싸우려 대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마의 커버가 천천히 걷혔습니다. 가마 안에서 고개를 내민 것은 헝클어진 흰머리와 슬픔으로 휑한 눈을 한 초라하게 늙은 키케로였습니다. 평생 결단력 없는 기회주의자라 비난받고 위기 앞에서는 늘 우유부단하게 흔들리던 그의 눈빛에 전례 없는 단단한 부동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노예들의 무기를 만류하며 가혹한 처세의 규칙을 초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검을 거두어라. 내 운명은 여기까지다. 이리 오게, 헤레니우스. 키케로는 가마 밖으로 자신의 마른 목을 길게 내밀며 추격대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가라졌지만 거룩한 존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대의 칼솜씨가 올바르기를 바라네. 조국을 위해 내 목을 치게. 칼날이 번뜩였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내렸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찢겨 목과 두 손이 로마 광장에 못 박히고 정적의 안에 풀비아의 금머리 핀에 혀가 난도질당하는 참혹한 모독을 겪었지만 그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면 속에서 피눈물로 빚어낸 문장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훗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외손자가 키케로의 책을 숨겨 읽는 것을 보고 그 책을 빼앗아 한참을 읽은 후 회한 섞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아주 많이 배운 분이고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한 분이란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화려했던 무대에서 내려와 늙어가는 육체와 고독을 묵묵히 마주해야 하는 슬픈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키케로가 잔혹한 느와르 같았던 삶의 가장 어두운 끝자락에서 진명해 보였듯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영혼의 품격과 지혜만큼은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로도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육체는 권력의 칼날 앞에 처참하게 사라졌으나 자연의 순리를 온전히 수용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켰던 그의 위대한 문장들은 수천 년의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에 들어가고 있으며 훗날 마주할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서 어떤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가?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새벽이 오듯 무너져가는 삶 속에서도 기어코 지혜의 창가를 써내려간 키케로의 목소리가 오늘 밤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고요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